Welcome to Stroy Radio Station. Today's topic, HBM A to Z. It's going to be a fascinating discussion. 안녕하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윤 작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반도체 진화를 가로막던 거대한 절벽, 메모리벽 이야기와 이를 허물기 위해 무모한 도전에 나섰던 SK 하이닉스와 AMD의 운명적인 만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갈 수 없다면 위로 쌓자는 그 단순하지만 파괴적인 발상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SK 하이닉스 연구원들이 들인 고된 6년의 시간 이야기. 마지막으로 시장에 사장될 뻔한 이 기술에 희망을 준 젠슨 황의 HBM 채택 선언까지 HBM1의 탄생에 관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요, HBM1 탄생 이후에 HBM이 대세로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치열한 기술 경쟁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최초의 HBM인 HBM1은 SK하이닉스가 만들었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나 불행히도 HBM1을 탑재한 AMD의 라데온 GPU 그래픽카드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사장될 뻔한 이 HBM이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 계기는 젠슨 황의 엔비디아가 2016년에 출시한 데이터 센터형 GPU인 파스칼 아키텍처 기반의 테슬라 P100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테슬라 P100에 들어가는 HBM을 만든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만든 2세대 HBM인 HBM2가 P100에 탑재됩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앞서 TSV 기술을 먼저 개발한 바 있으나 HBM의 성공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삼성전자가 다시 H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는 AI도 젠슨 황도 아닌 바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앞서 1편에서 메모리벽의 격차가 심각해져 CPU나 GPU가 반은 가동하고 반은 공회전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메모리벽 문제는 2010년 중반으로 오면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특히 이런 문제가 도드라진 분야가 바로 슈퍼컴퓨터였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중국이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엑사플롭스급 슈퍼컴퓨터의 개발 경쟁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 증가는 가속화되는데 메모리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수뇌부는 HBM의 수요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HBM 개발 프로젝트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연구비를 줄여가던 HBM 프로젝트는 다시 살아나고 이 프로젝트 팀에서 HBM2가 개발됩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HBM2는 하이닉스의 HBM1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차이는 데이터 채널의 수는 HBM1이나 HBM2 모두 1024개로 같지만 채널을 통과하는 데이터의 속도는 HBM1이 1GBps, HBM2가 2.4GBps였습니다. 앞서 메모리벽 문제를 설명하면서 정해진 채널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주파수를 높인 거라면 전력 문제나 발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비법은 채널 아키텍처의 최적화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죠. 그런데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채널을 두 채널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의사 채널 모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채널 최적화를 차선 최적화 문제로 비유해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차선을 상행선과 하행선용으로 동시에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행선 가는 동안은 하행선은 막아둬야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의사 채널 모드는 여러 채널들을 묶어서 상행선과 하행선용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행선 쓴다고 하행선을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방식은 이래요. 채널들을 반으로 나눠서 읽기용과 쓰기용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링 되는 채널이 줄어들게 된 거죠. 같은 채널 수이지만 채널들의 운용의 묘를 살리니 속도는 빨라져도 발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 겁니다. 비록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HBM2는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GPU 카드에 많이 쓰이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HBM2는 하이닉스의 HBM1과는 달리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8년 그 해에 향후 HBM의 생산을 늘리겠다는 공식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4단일 뿐이던 적층도 8층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면 HBM의 단일 패키지 용량이 8GB나 16GB까지 늘어나 고성능 서버나 워크스테이션급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돌연 HBM 팁을 해체합니다. 이유는 HBM은 수익성이 없다는 수뇌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HBM 칩은 GDDR 칩보다 3배, 4배 비쌌습니다. 아무래도 생산 공정수가 늘고 공정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수율도 낮고 제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삼성전자의 수뇌부는 HBM은 서버나 AI용 외에는 수요가 한정적일 거라고 판단했고, 이래서는 HBM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던 거죠. 결국 개발 인력도 다른 부서로 분산 배치하며 팀을 해체해버립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AI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고 AI에서는 HBM이 핵심 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죠. 그리고는 적자를 감내하며 견디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가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상이 역전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HBM2에서 2인자였던 하이닉스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HBM3를 출시합니다. HBM3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8단으로 만든 HBM2E의 460GBps에서 819GBps로 1.8배 더 빨라졌고, 적층 단수도 8단에서 12단 적층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오픈 AI의 챗 GPT가 출시되며 생성형 AI 시대를 열게 되고 HBM3는 수요가 폭발합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툭심은 통했고 삼성전자는 잘못된 수뇌부의 판단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HBM3의 확장 버전인 HBM3E까지 출시했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1.15TBps까지 증가했습니다. 바로 이 메모리 칩이 엔비디아의 H100 호퍼와 AI 가속기인 A100에까지 탑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편 1부에서는 자칫 시장에서 사장될 뻔한 HBM1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경쟁해온 HBM2와 HBM3까지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두 회사 간의 위상이 극적으로 뒤바뀐 장면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정신 차린 삼성전자의 대반격을 위한 노력과 여정, 미래 이야기까지 다뤄볼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윤 작가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뵐게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윤 작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부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1의 실패 이후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용 GPU용 HBM2를 성공시킨 이야기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하이닉스의 HBM3가 대세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반전의 과정에서 삼성전자 수뇌부의 오판과 SK하이닉스의 뚝심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2부의 이야기는 뚝심으로 세계 최고의 HBM 공급자가 된 SK하이닉스와 수뇌부의 오판으로 인해 생겨난 혼란을 극복하려는 삼성전자 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의 시작은 패키징 기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바로 이 패키징 기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운명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패키징은 다 만든 칩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포장 가공 같은 조연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HBM의 시대에 들어서며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패키징은 칩의 성능을 결정짓고 수조 원의 이익을 좌우하며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최후의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연 수율입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팔 수 있는 제품이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이 숫자는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HBM은 일반 D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수율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수학적 원리에 있습니다. HBM은 칩을 8단, 12단으로 쌌습니다. 만약 개별 칩 하나하나의 수율이 90%라고 가정해 봅시다. 꽤 준수한 수치죠?
하지만 이 칩 12개를 쌓아 하나의 HBM322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전체 수율은 90%의 12제곱으로 28%대로 뚝 떨어집니다. 개별 칩이 아무리 우수해도 12개의 칩 중 단 하나라도 불량이거나 수만 개의 TSV 연결부 중 단 한 곳만 어긋나도 그 비싼 12단 전체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KGD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보고된 HBM3E 시장의 수율 성적표는 매우 냉혹합니다. 공정 안정화를 완료한 SK하이닉스가 약 60에서 70%이고 후발주자로 추격 중인 삼성전자가 약 40에서 55% 수준입니다. 대략 10에서 20%의 격차가 존재하는데요. 이 10에서 20%의 격차가 주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하이닉스는 10개를 만들어 6, 7개를 파는데 삼성은 4, 5개밖에 못 파는 셈이죠. 제조 원가는 삼성전자가 훨씬 비싸므로 판매가를 올리지 못하면 이익이 적게 남는 불리한 싸움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HBM3에서 하이닉스를 제1공급자로 선택한 결정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확실한 품질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수율의 숫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이 수율의 저주를 먼저 풀었을까요? 그 열쇠는 MRMUF라는 패키징 본딩 기술의 채택에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3E로 넘어오면서 Advanced MRMUF라는 신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기존 방식은 NC-NCF라는 칩 사이에 필름을 넣고 한 층씩 꾹꾹 눌러붙이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가 채택한 기술은 칩들을 느슨하게 다 적층합니다. 그리고는 오븐에 넣고 구워버리면 마이크로 범프가 일괄적으로 녹으면서 본딩이 되고 칩들 사이에는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칩 사이를 빈틈없이 메우는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왜 하이닉스의 승부수가 됐는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열 제어였습니다. 적층된 칩들 사이에 액체 보호제가 칩 구석구석을 꽉 채우며 열 전도율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AI 연산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밖으로 빼내는데 최적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휘어짐 제어였습니다. 칩을 한꺼번에 오븐에 구워내기 때문에 개별 칩에 가해지는 열적 불균형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칩이 오징어 구울 때처럼 말리는 휘어짐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율 안정화였습니다. 칩마다 필름을 프레스하는 공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한 번에 오븐에서 구워내다 보니 공정 단계가 단순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량 요소가 줄었고 이것이 곧 60% 이상의 안정적인 수율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TC-NCF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칩 하나하나를 정성껏 누르는 방식이라 정밀도는 높지만 12단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필름 두께를 조절하기 어렵고 칩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수율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0%의 수율에 늪에 허우적거리는 동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연합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마 처음으로 만년 2인자로 여기던 하이닉스에게 기술에서 패배감을 느끼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NCF 공정을 극한으로 고도화하거나 하이닉스의 방식을 검토하등 처절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설 연휴 이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 예정인 HBM4의 성능에서 개선된 TC-NCF의 기능이 발열 조건을 충족하며 40%대의 수율 개선이 가능할지 시장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여기서 잠시 왜 엔비디아나 기타 HBM을 원하는 기업들이 발열에 목을 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BM은 얇은 칩들을 8단, 12단으로 촘촘하게 쌓아놓은 구조이고 앞으로도 적층 규모는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적층 수가 늘어날수록 한가운데 낀 칩들은 사방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 마치 반도체 칩들이 전기 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국입니다.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변형 등으로 인해 데이터가 증발하거나 연산 오류가 생깁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 자체의 발열량도 줄여야 하지만 칩들 사이에서 발생한 열을 빨리 외부로 빼내기 위한 장치들도 중요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이 바로 칩들을 연결하는 HBM 본딩 기술에서 발열 제어를 위한 기술들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미래의 HBM에서는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이브리드 본딩을 반도체 패키징의 꿈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칩 사이에 범프라는 납땜 알갱이조차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버리는 기술이죠. 이렇게 하면 칩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어져 전체 높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열이 전도되는 길은 더 넓어집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납대 말갱이 없이 구리와 구리, 칩과 절연망이라는 다른 2종의 물질을 동시에 붙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도입하려는 시기가 다소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HBM4 16단 제품부터 조기 도입하려고 하고, 반면 하이닉스는 기존 기술인 MRMUF 기술의 기술적 효용을 극대화하다가 다음 세대인 HBM4E부터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HBM3에서 뒤진 삼성전자의 판세 뒤집기를 위한 승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도 삼성전자가 HBM4 단계에서 보여줄 수율 개선 정도가 얼마나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삼성전자가 판세를 뒤집기 위한 또 다른 전략적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업계를 뒤흔든 메가톤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약 1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 규모의 HBM4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만이 가진 턴키 솔루션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자신들만의 AI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조에 쓰이는 칩은 일반적인 GPU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칩의 설계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하이닉스를 선택하면 대만의 TSMC라는 또 다른 파운드리와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을 선택하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즉, 설계도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파운드리 생산과 메모리 탑재, 최종 조립까지 한꺼번에 끝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기업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1위 D램 기술력을 갖춘 메모리 부문, 두 번째는 최첨단 4나노와 3나노 로직칩 생산 라인을 갖춘 파운드리, 마지막으로 메모리와 로직칩 모두를 통합해 패키징하는 iCube, Xcube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만이 고객이 설계도만 가져오면 생산부터 메모리 탑재, 최종 조립까지 한꺼번에 끝내줍니다. 테슬라같이 기밀 유지를 원하거나 자기만의 반도체를 원하는 주문형 반도체를 원하는 고객들에겐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자, HBM A to Z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냥 칩을 쌓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0.01m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종이보다 얇게 깎고 열과 싸우며 밤을 지새운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념과 뚝심의 도전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AI 시대의 서막을 연 대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12단을 넘어 16단, 그리고 24단 이상의 적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 왕좌의 게임을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HBM 삼국지, 점유율 전쟁과 엔비디아의 간택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이냐, 하이닉스냐, 아니면 마이크론과 같은 제3의 세력이냐, 그 피 튀기는 현장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아시죠?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윤 작가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도전도 HBM처럼 수직 상승하기를 응원합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